안녕하세요. 법봉의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5강에서는 이제 신청 후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은요, 그에 못지않게 제가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변호사님, 저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어떡하죠? 바로 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 일단 기각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일단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법원은 이 개시 원인이 있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이 개시 원인이 있는지 여부,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서 이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 이런 것과도 맞물리는데요. 이 지급불능의 어떤 사정이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내가 갚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만 회생 신청이 시작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개시 원인이 있음에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서는 대략 7가지 정도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청 자격이 안 될 때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 이런 거죠. 빚이 무담보, 담보가 없는 빚이 10억을 넘거나 담보가 있는 빚이 15억을 넘을 때는 이것은 개인회생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용소득이 있어야 돼요. 개인회생 절차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벌어서 갚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가용소득은 내가 버는 돈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이것은 결국 벌어서 갚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기각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법률의 딱딱한 문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길고 참 딱딱하죠. 쉽게 말해서 서류를 제대로 안 내거나 거짓말로 낼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강에서 제가 재산과 소득에 관련된 어떤 필요한 서류들 표로 한번 올려드리고 했을 거예요. 그러한 서류들이 우리가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거짓으로 내거나 아니면 필수적인 서류인데 계속해서 법원이 내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이럴 때 채무자회생법은 기각해도 좋다라고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모든 서류들 스스로 갖춰서 하는 게 힘드시다?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 찾아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사연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내야 할 돈 내지 않으면 신청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 내야 할 돈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우리가 이제 성단료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공고비용도 될 수 있어요. 감정비라든지 조회 수수료 등이라든지. 내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했어요. 그 다음부터 법원에서 가상계좌 같은 거 알려주면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돈 내라, 여기에 따른 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때, 쉽게 말하면 돈 갚는 계획표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이 변제계획안, 우리의 예상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신청을 할 때 이미 변제계획안을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유로 기각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마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도 아마 비슷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이 사유 때문에 기각이 된다?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게 은근 사전에 체크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채무자가 신청일 5년 이전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입니다. 즉,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딱 접수할 때를 기준으로 이미 5년 안쪽으로 파산이 됐든 회생이 됐든 절차를 해서 이미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체크할 요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했어도 2번, 3번 채무자분께 과거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 이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신 이력이 있었는지, 특히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다면 중간에 폐지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변제 계획을 모두 수행하셔가지고 잔존 채무 일부를 면책 받으신 적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충 5년은 넘었을 거예요. 이러시다가 실컷 열심히 서류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절차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결국에는 이 요건 때문에 개시 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간혹가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면책을 받았을 때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만 더 상세하게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면책을 받았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 면책 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확정이 됐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제 명책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공고를 쭉 합니다. 공고를 올리면 이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즉시 항고 등이 제기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 어떤 상급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거나 이런 사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간 공고되고 14일간 누구도 아무런 딴지 걸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 그때부터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정된 공고일로부터 2주가 지나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6번째까지 왔는데요. 자, 법문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참 이렇게 말하면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두루뭉술한 말이죠. 좀 나름으로 쉽게 풀이해보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 채권자들한테 좀 너무 합리성을 넘어난 불리함으로 다가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떤 개념 정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판례에서 있었던 사실관계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기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갚을 수 있는 돈보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앞으로 나눠서 갚을 수 있는 돈의 총량이 더 적게 되었다면 이것은 기각되어야 된다. 이것을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게 있고요. 특히 이게 개인회생 채권이 다 똑같진 않아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고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계획안성에서도 반드시 먼저 갚아야만 하는 채권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용소득이나 이런 수준에 비춰볼 때 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조차도 다 갚지 못하는 방향으로밖에 변제계획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도 법원은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행위, 일종의 사회행위나 뭐 이런 부분들이 편파변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6번째 사정의 이유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청산가치를 상향해서 반영하거나 하는 등 법원은 기본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바로잡을 부분이지 사회행위나 편파변제의 의심이나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기각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앞에 6가지 사정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청 절차에서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유 없이 막 시간을 너무나 질질 끌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어떤 이 신청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재량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기각사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요, 아무리 이 서류를 꼼꼼히 제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개시 결정 전까지 이 사안을 검토해보는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류 더 내보세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명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제출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판례도 그렇게 보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법원의 보정공고나 보정명령에 응해서 신청인이 뭐 소명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하면 설령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기각을 내려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수정하거나 다시 보완할 기회를 더 줘야 된다 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법원에서 뭐 더 제출해서 소명하라 라는 요구가 있으면 열심히 내시고 하면 돼요. 그냥 이것을 묵살하지만 않으면 이 기각사유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볼 때 내가 도저히 혼자 이 보정명령이나 보정본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그럼 간단하게 파트원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 준비만 잘하면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 땐 기각이 되나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도 상담할 때 엄청나게 많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사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코스피 미쳤죠. 그래서 영끌해가지고 주식 투자 하셨던 분도 많고 최근 대출이 특히 한 3, 40대 중년층 정도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 많으면 좋게 보지 않아요. 내가 1억 빵 빌려서 주식 싹 넣었다가 안타깝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회생 탁 돌아가요. 별로 좋진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최근 대출이 있다는 부분이 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제가 이 대법원에서도 뭐라고 말했는지 말씀드리면 전체 빚이 불과 1년 내 수개월 내에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이 이 제도를 나쁘게 악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뭐 청산가치를 좀 더 상향시키든지 이런 사정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대출 자체만으로 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최근 대출의 전체를 주식 투자하지 않고 그거의 한 3분의 1 절반 정도만 주식 투자에 썼는데도 기각돼도 좋다고 본 법원의 결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저 정말 좀 잘된 투자라고 생각해서 빌린 돈으로 투자 같은 거 했습니다. 그 중에 빌린 돈 중에 이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만큼 손실이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갚아 나가 보겠습니다. 솔직함과 성실함 이런 부분들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숨긴 거죠. 나 이거 전혀 어떤 투자성 행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경우에 오히려 앞의 사례보다 최근 대출에서 이 투자에 쓰여진 돈의 비중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채무자회생법을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한테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시혜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원에 신청을 하고 할 때는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하면 오히려 최근 대출이 있거나 투자 비중이 많다 하더라도 다소 청산가치와 내가 갚는 돈이 높아질지언정 변제기획안을 인가받을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나 알바생처럼 4대 보험이 안 되거나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명해야죠.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뭐 내가 진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소득자나 아니면 세무관세에 신고된 뭐 영업소득자처럼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소명해야죠. 내가 알바 나가는 곳 가게 사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진수조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현금을 받았다 입금한 내역도 있을 수 있고 다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유흥업소 종사자분들도 이런 술집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이 소득이 외관상으로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변제계획 인가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명의 정도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소명해서 내가 꾸준히 소득이 좀 편차는 있을지언정 소득이 있다. 그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서 가연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다. 다 개인회생 해서 변제계약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직후에 퇴사나 실직이 된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신청 직후에 퇴사나 실직이 돼서 이후에 내가 재취업이나 재소득의 창출 기회가 전혀 없어진다. 그러면 게시결정 못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 알바라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프리랜서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소득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 소득 활동에서 소득을 벌 수 있다 라는 부분만 소명이 가능하면 절차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았죠. 오늘 이 영상 쭉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기각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서는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불안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